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뭐 항상 지난주 무슨 곡으로 마지막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곡은 테너 색소포니스트 행크 모블리가 연주한 소울 스테이션이란 앨범 속에 있는 Remember라는 곡이었죠. 편안하고 둥글둥글하고 함께하는 뮤지션들과의 합이 아주 좋은 그런 스윙감 넘치는, 그렇게 해석해낸 Remember란 곡이었는데요. 이 곡 Remember는 1925년에 작곡된 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내년이면 만들어진 지 100년 된 그런 아주 오래된 곡인데, 20세기 초에 미국 대중음악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리면 안 되는 작곡가 어빙 벌린이 작곡한 곡이고, 지나가버린 사랑에 대한 향수,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1절 가사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때를 기억하나요? 리멤버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2절에 가서 끝나는 부분 가사는 날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당신은 이미 기억하길 잊었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헤어진 사랑에 대해서 그때를 기억하세요 한, 자신도 그 기억을 한번 반추해보는 그러한 약간 슬픈 발라드인데, 처음에는 이제 가사 있는 버전으로 연결을 해볼까 했을 때 두 분의 가사 버전이 생각이 났어요. 3대 디바 중 2명이시죠. 엘라 피츠제랄드와 빌리 홀리데이 버전이 아주 훌륭한 가사 버전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엘라 피츠제럴드는 1958년에 그 송북 시리즈 중에 그 어빙 벌린 송북에서 이 곡을 노래하셨고요. 빌리 홀리데이는 그보다 몇 년 전인 52년도에 On Evening with Billie Holiday라는 앨범에서 이 곡을 둘 다 불렀는데,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갖고 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두 디바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은 가사 버전보다 행크 모블리의 테너 색소폰 얘기를 저번 주에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후배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리멤버를 연주한 버전이 계속 귀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버전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버전으로 리멤버 한 곡을 더 연결을 하는 걸로. 125번째 꼬꼬무는 조슈아 레드먼. 행크 모블리가 1960년도에 이 리멤버를 연주했는데, 조슈아 레드먼은 95년도에 연주한 곡으로 골라봤는데요. Spirit of the Moment Live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이고요. 1995년 앨범인데, 그 앨범 속에 있는 Remember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슈아 레드먼 196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만약에 이제 조슈아 레드먼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저랑 구구단 같이 외고 같이 학교를 다녔을 동갑 나이인데, 지금 2024년 현재 미국의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견으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재즈 뮤지션이고, 같은 나이여서 그런지 그가 90년 초에 데뷔를 했고, 여태까지 30몇 년 이상 그가 내는 음반들을 다는 아니지만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러니까 혼자 느끼기에는 약간 친구 같은 그런 뮤지션인데요. 이 앨범은 1995년 앨범이니까 조슈아 레드먼이 26살 때 앨범이죠. 저는 26살 때 이제 조감독을 시작해서 매일 밤새고 있던 시절인데, 이 앨범을 듣고 놀란 거는 그런 거죠. 동년배로서 저는 누군가의 어시스트로 매일 밤새고 그러고 있던 시절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멋지게 성숙하고 완성도 있게 연주를 해내다니, 와, 이게 이 미국 본토 재즈 고장에서 제대로 된 연주자가 나왔고, 그가 내 친구 같은 느낌의 연주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슈아 레드먼 하면은 또 저는 굉장히 그 고맙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 뮤지션의 연주가 좋은 게 뭐냐면, 90년대 초에 제가 이제 재즈를 듣기 시작해서 관심을 조금 넓혀가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7, 8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퓨전 재즈, 스무드 재즈. 근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재즈야? 그냥 너무 부드럽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팝같이 팝. 오히려 프리 재즈보다 스무드 재즈가 더 듣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재즈가 아닌가, 다시 락으로 가야 되나 하는데, 조슈아 레드먼
브래드 멜다우 같은 동년배의 되게 진지한 정통 재즈를 하는 뮤지션들이 앨범들을 내면서 재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줬던 그런 뮤지션이라는 생각을 요번에 준비하면서 했었는데, 이 앨범은 쿼텟 구성의 라인업이에요. 색소폰의 조슈아 레드먼, 피아노의 피터 마틴, 베이스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드럼엔 브라이언 블레이드. 조슈아 레드먼이 1969년생이고 나머지 3명 멤버는 197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앨범이 저한테는 되게 다르게 들리는 게 뭐냐면, 되게 흑백 사진 속에 있는 그 옛날 뮤지션들의 음악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이런 음악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더 주의 깊게 듣게 된다고 할까? 하여튼간 굉장히 젊은 밴드인데, 그 당시 95년에 모두가 25, 26의 아주 젊은 밴드인데, 이들이 하는 음악은 재즈의 전통을 오로지 안고 딱 그대 그거를 90년대 중반식으로 신세대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당시의 트렌드가 아닌 굉장히 전통에 기반을 둔 그런 아주 진지한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앨범을 들었을 때의 매력인데, 이 앨범의 이 라이브 앨범이니까 레퍼토리 선정에 있어서도 인상 깊은 게, 테너 색소포니스트로서 재즈 역사 속에 있는 모던 재즈 시대의 진 에먼스, 소니 롤린스, 존 콜트레인에 대한 리스펙을 딱 담은 그러한 곡들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소니 롤린스의 세인트 토마스를 연주를 이 밴드가 하는데 초반에 한 4분 정도를 조슈아 레드먼이 카덴자라고 그러죠. 그냥 독주로 쫙 가다가 밴드가 함께 탁 들어오면서 이 세인트 토마스를 90년대 식으로, 젊은이들 식으로 해석을 해내는데 아주 명장면이고요. My One and Only Love. 존 콜트레인이 자니 하트만 같이 불렀던 그 연주했던 그 존 콜트레인 식의 멜로디로 시작을 해서 이들만의 식으로 아주 10분이 넘는 긴 연주를 해가는데, 그 감성적인 그 터치가 굉장히 좋고, 이 곡 리멤버도 요 전 꼬꼬무였던 행크 모블리가 1960년대에 해석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더 원곡이 가진 정서에 맞게끔 연주를 하는데, 그 즉흥 연주나 이런 걸 풀어나가는 90년대 신세대 재즈 뮤지션들의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는 연주라는 생각을.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 앨범에 대해서 조슈아 레드먼이 한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앨범에 대해서. 이 앨범은 제게 아주 중요한 앨범입니다. 제 밴드의 라이브를 담은 첫 번째 앨범이어서도 그렇지만, 이 앨범 속의 연주는 좋은 관중이 있는 라이브라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자유로움과 즉시성을 잘 포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과 관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공간에서 굉장히 리액션이 훌륭한 그 관중들을 앞에 놓고 딱 한 번뿐인 연주를, 재즈가 그런 거잖아요. 단 한 번. 네, 단 한 번만 있었던 그런 연주이니까. 이 앨범을 잘 들어보면은 그 관중의 리액션이 그 빌리지 뱅가드라는 탑 클래스 재즈의 성지, 재즈의 메카 성지에서 연주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관중들의 리액션이 모든 밴드한테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저는 거기 가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 조슈아 레드먼이 즉흥 연주를 할 때 잔잔하게 깔려있는 관중들의 탄식, 탄성, 호흡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밴드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훌륭한 라이브 앨범이기 때문에 조슈아 레드먼이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행크 모블리의 60년도 스튜디오 버전과 35년 후에 그 후배 테너 색소포니스트 조슈아 레드먼이 하는 이 같은 곡을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곡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조슈아 레드먼 하면 개인적으로 딱 한 명이 생각이 나요. 70년생 피아니스트죠. 브래드 멜다우. 그래서 조슈아 레드먼과 브래드 멜다우는 저를 재즈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붙잡아줬던 동년배의 재즈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이 둘이 같이 한 연주가 몇 년 전에 나올 때 제가 이 앨범을 굉장히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서 조슈아 레드먼과 브래드 멜다우가 함께 했던 앨범으로
126번째 꼬꼬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Near Niss라는 앨범이고요. 2011년도에 두 사람이 했던 듀오 연주를 담아서 2016년 몇 년 후에 앨범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 있는 앨범명과 같은 곡이죠. The Near Niss of You라는 곡. 이 둘이 함께 연주를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30년 전이죠. 1994년도에 조슈아 레드먼의 앨범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90년대 재즈를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에서 브래드 멜다우가 사이드맨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 둘이 처음 공식적으로 연주를 시작했는데 이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이 중요한 거는 그 앨범에서 베이스와 드럼을 누가 맡고 있냐면 크리스찬 맥브라이드가 72년생인데 22살 때 이 앨범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고 브라이언 블레이드 69년생인데 드럼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 앨범도 94년에 나온 이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도 이 네 명의 아티스트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냥 가장 탑 클래스 재즈 뮤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20대 초중반에 함께 했던 이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에서 둘이 같이 연주를 시작했고요. 이들 무드 스윙에 참여한 4명은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2년에 재결합 앨범들을 내요. 이 앨범들도 제가 아주 기다렸던 앨범인데 Round Again, Long Gone이라고 이들이 20몇 년 만에 중견이 돼서 같이 연주한 그런 앨범도 있고 오늘 고른 앨범 Near Niss는 브래드 멜다우와 조슈아 레드먼이 둘만의 듀오 연주를 이제 위해서 유럽 투어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2011년이면 이제 이들이 저랑 같은 나이니까 40대 초반이 돼갖고 좀 더 원숙해졌겠죠. 뮤지션으로서 이 두 사람의 대화, 악기로 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이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정말 무슨 아이돌 팬이 앨범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다. 바로 CD를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 친구만이 나눌 수 있는 심도 깊은 대화. 이 앨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연주가 담겨 있고요. 원래는 이 당시에 2011년 당시에 둘이 스튜디오 앨범을 듀오로 한번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2011년도 유럽 투어를 다니고 나서 마음을 바꿨대요. 그 유럽 투어에서 둘이 한 연주가 두 사람 마음에도 쏙 들었는지 그 라이브에서의 교감을 담는 게 좋겠다 해서 몇 년 후에 이 앨범이 나왔다고 하고요. 2011년도 정확히는 2011년도 11월에 유럽의 몇 도시를 다니는데 그 중에 이 곡 The Near Niss of You는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11월 3일 날 녹음한 버전을 담고 있는데요. Near Niss of You는 호기 카마이클 작곡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Near Niss of You라는 이 스탠다드를 완전히 풀어 헤쳐서 16분 44초 동안 두 사람만의 버전으로 아주 느리고 길게 엄청난 즉흥 연주와 함께 들려주고 있는데요. 재즈스페이스.net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거기에 글 쓰신 분이 이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우정을 나눴다는 것 이상의 음악적 감동을 준다. 내가 생각하던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둘이 친해서 투어 돌면서 연주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 둘이 만났기 때문에 이 엄청난 둘의 시너지가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더 고수들한테도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두 사람이 함께 앨범을 이제 오래간만에 재결합 앨범을 낼 당시에 이제 어떤 미국 공영방송 PBS와 한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한글 자막이 없으니까는 대충만 이해해서 들었는데 또 고수들이 있죠. 우리나라 유튜버 재즈 에비뉴 채널이 있거든요. 재즈 에비뉴 님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이 두 사람의 최고의 재즈 뮤지션이 재즈 연주 그리고 어떤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 연주한다는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해놨는데 그 인터뷰에서 브래드 멜다우가 먼저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만일 누군가와 발라드를 연주하는데 겉핥기를 넘어서서
심도 깊은 연주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슈아 레드먼이 맞습니다. 재즈는 연약함에 대한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즉흥 연주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에 오를 때 무엇을 연주할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다른 뮤지션과 정말로 연결되기 위해서 열린 상태로, 들을 준비가 된 상태로 자신의 약함도 드러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브래드 멜더가 또 이렇게 봤더라고요. 표면상으로 제가 반주를 하고 조슈아 레드먼이 솔로를 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슈아가 어떤 멜로디로 아이디어를 던지면 저는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얹어서 돌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조슈아는 거기에 다시 반응을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좀 더 없어?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고요. 조슈아 레드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의 가장 좋은 솔로 아이디어들이 제게 아니라 같이 연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서 나온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브래드 같은 연주자와 함께라면 더 그렇죠. 재즈 뮤지션으로서 즉흥 연주를 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거를 주고 그거를 자신을 드러내야지. 그 연약함마저 드러내고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 연주를 들을 때 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들으면서 이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이게 재즈의 어떤 뮤지션들이 느끼는 어떤 가장 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맞는 게 아닌가.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고 솔직한 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게 어떤 일이든 특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래서 재즈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심도 깊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던 굳이 재즈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큰 어떤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김 감독 얘기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나도 인터뷰예요. 근데 테드 강연에 나왔는데 나 그 뮤지션 이름을 잊어버렸어. 재즈 스탠드 위에서 실수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누가 실수를 했어. 그거 실수가 아니야. 그때부터 그 실수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 얼루가 가기로 한 방향으로. 네. 그거랑 이제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펴 보여도 주변에서 그걸 이렇게 귀 기울이고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망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난 지금 김 감독 얘기 듣고 지금 내가 지금 떠오른 얘기 듣고 하면서 인생사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델러니어스 몽크가 그랬잖아요. 피아노 위에 틀린 음을 가진 건반은 없다고. 그렇지. 그리고 허비 행콕도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연주하던 시절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한번 자기가 진땀이 날 정도로 틀린 코드를 잡고 음을 던졌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음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음으로 연결을 하더라. 그걸 배웠다.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그러니까 듣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스스로 약간 자아 비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 이야기를 잘 하고 싶은 그런 영상을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정작 동료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얼마나 믿고 나를 던졌는가.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능력도 없으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런 조슈아 레드먼과 브래드 멜다우의 인터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앨범 Nearness of You 이 연주를 들으시면은 16분 44초가 그 둘의 그 대화를 듣는 느낌으로 들으면 그냥 순삭될 정도의 훌륭한 연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꽃고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